안녕하세요. 배은정입니다. 공중구강 보거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장 건강과 구강 건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아의 3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치아, 그 다음에 치아가 갖고 있는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죠. 저작, 발음, 심미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을 자르거나 찢거나 부수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저작의 기능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과거에는 저작 기능에 대한 기능이 훨씬 더 좀 강화됐었죠. 자, 다음으로는 발음에 대한 기능입니다. 혀, 치아 및 국의 연조직 등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 관련된 이런 주변 조직들이 같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발음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심미적인 기능입니다. 치아가 탈락이 되거나 즉 발치가 된다든지 치아가 빠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얼굴 형태에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을 하면은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 입 주변에 즉 안모가 이제 좀 쭈글쭈글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치아가 갖고 있던 이런 역할, 이런 심미적인 기능들이 없어지면서 아무래도 얼굴 외형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발음이 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이 이런 치아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치아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심미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멀쩡한 치아지만 심미적으로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 심미적인 기능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할 경우 교정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라미네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아 상태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의 심미적인 그런 기능 역할 충족을 위해서 치아를 좀 변형시키거나 뭐 필요가 없는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발치를 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치아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발전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의학은요, 기초과학에서 시작해서 치료치약, 재활치약, 예방치약, 그리고 공중보건학 이런 개념으로 흘러갔는데요.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런 병리적인 특징들, 세균, 우리 치아를 우식으로 만드는, 치아를 썩게 만드는 이런 세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치아랑 치과랑 관련된 뭐 재료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특징에 대한 부분에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치아를 실제로 이제 치료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런 재활적인 부분, 즉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 수복에 해당이 되겠죠. 치료 치약에서 이런 인레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재활 치약에 넘어와서는 뭐 크라운 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덴처를 수복을 한다든지 이런 치약 부분에 왔다가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서는 단순히 치료를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좀 봐야겠다라는 예방 치약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치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개인에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관점을 넓게 가져서 이제 전반적인 시민 혹은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펼치자라는 공중구강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예방치약이 개인의 불소도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공중구강보건학의 개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소로 도포를 하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돗물에 불소를 타서 전 국민들이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점점점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개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실시하자라는 공중구강보건의 개념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글들을 보시면은요, 대다수 기초과학이라든지 치료치약, 그 다음에 재활수복치약의 개념이 환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은 공중구강보건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 즉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대상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당연히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대방, 즉 받는 대상자들한테 위험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예방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누구나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행위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 교육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도 비전문가, 즉 환자라든지 일반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받는 대상자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회적, 교육적 이런 수준이랑은 관련 없이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이라는 이제 단어까지 같이 붙여서 개념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봤을 때 이런 치의학이라는 것은 국민 구강 건강의 증진과 국민 치아 수명 연장의 목적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의학을 좀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의학에서 크게 실용치약과 기초치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치약에서는 환자가 필요하겠죠. 환자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존재를 하겠지만 기초치약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치약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은요, 구강보건학, 치료치약, 재활치과학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치약에는 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치과병리학, 치과양리학, 치과재료학, 그리고 치과방사선학 이런 식으로 이런 학문을 좀 구분을 해서 기초치약으로 묶고 있습니다. 실용치약 중에서 먼저 구강보건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강보건학에는 예방치과학, 공중보건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치료치약에서는 치료치약, 그리고 수복치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과학에서는 가공의치약, 국부의치약, 전부의치약, 임플란트학 이렇게 우리가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구강보건학이 조금 더 넓고 예방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면은요, 치료치약과 재활치과학은 예방보다는 이제 치료, 1차적인 치료냐, 2차적인 치료냐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치료의 목적을 가진다라는 게 더 가깝겠죠. 그리고 기초치약 중 구강해부학에서는 구강조직 발생학이라든지 치아 형태학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학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치약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깊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방치약의 정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개인을 대상으로 구강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예방치약을 다시 정의 내리면요,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구강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요. 구강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고자 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예방치약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요.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무엇이냐? 질병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로 보고 있고요.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1차 예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2차 예방은 바로 구강에 병적인 변화가 있는 단계로, 즉 우식증이라고 하면은 우식증의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예방에서는요, 이미 질병이 진행된 상태, 즉 이미 치아가 썩은 상태라고 하면은 이 이제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는데요. 이런 예방 치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가 치과에 갔을 때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불소도포 처리를 하는 것은 이제 질병이 발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1차 예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치아가 우식증이 생긴 경우, 하지만 그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와동을 형성을 하죠. 즉 썩은 부분만을 도려내는 와동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형성된 와동에 아몰감이라든지 레진이라든지 이런 세라믹 재료 등을 통해서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2차 예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이 이미 썩어버리고 우식증이 생겨서 도저히 조그맣게 메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영역을 삭제하는 영역을 더 넓히겠죠. 그래서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크라운을 전반적으로 삭제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보철로 만들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싱글 크라운을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에는 뭐 크라운 브릿지를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이미 뭐 탈락된 치아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파셜 덴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치아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 뿌리까지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뭐 임플란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보철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보철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3차 예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왜 예방이냐? 이게 어떻게 예방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세컨더리 캐리어스, 즉 뭐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주변의 치아라든지 주변 치아 조직, 뭐 잇몸이 해당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까지 이전되는 것이,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중에서도 3차 예방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구강보건학의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공중구강보건학은요, 다른 말로 사회치학, 지역사회 구강보건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단을 대상으로 구강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이고요. 사회치학적인 정의로 봤을 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인 공동 노력으로, 즉 개인의 노력으로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성원들,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같이 협업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또 이런 이제 노력으로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원리의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치학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역사회 구강보건학적 정의를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조직적인 공동 노력으로 인해서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원리와 방법을 연구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예방치약과 공중구강보건학의 목적은 똑같이 우리가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을 한다라는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자면 바로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방치약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중보건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 두 개의 학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대상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방적인 혜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또 얼마만큼 협조적이냐, 얼마만큼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 관심을 갖고 따라주느냐에 따라서도 분명 그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예방치약은 개인이 원해서 간다고 하면은 공중구강보건관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원한 것과는 별개로 아예 전체 대상자, 즉 넓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체감의 차이라든지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강보건학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후기부터 70년대까지 먼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전통 구강보건기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민간, 한방요법 등으로 구강병 관리를 했고요. 이가 썩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겠죠. 그랬을 때 과거에 아주 예전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치아를 씹어 먹는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벌레충을 쪄서 충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과학적인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뭔가 병리학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치아가 썩는 이유가 벌레가 먹어서 썩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충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벌레가 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처치하는 그 방법을 좀 이제 과학적이고 이런 지식적인 방법보다는 민간적인 방법 또는 한방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이런 기술이라든지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특히 영국이라든지 미국 혹은 일본을 통해서 이제 치약의 개념이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강보건의 여명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구강보건 여명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치과대학이 설립이 되어집니다.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치과 의사를 양성을 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구강보건 태동기로 불리는 조선 해방부터 1950년대 사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때는 치의무국이 설치가 됐고요. 이것이 바로 구강보건의 행정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구강보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점차 자리 잡기 시작한 때다라고 알게 되겠죠. 그리고 50년대 이후 구강보건의 발생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구강보건협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위생이라든지 치과기공사에 대한 면허 제도도 이 시기에 도입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에는 구강보건이 성장하는 이런 이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최초로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불소가 우리 치아 우식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불소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통 구강보건기에 이 미국인 의사 알렌이 우리나라의 의학을, 서양의학을 소개시켜준 장본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민간요법, 그 다음에 한방요법의 이런 전통적인 방법의 의술이 대부분 행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구강보건 여명기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부터 해방기에는요, 경성치의학교 실습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초기의 치과는 우리가 좀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지금 치과의원으로 불리는 이 명칭 대신은요. 이해 박는 집, 이를 해서 박는다는 의미겠죠. 이해 박는 집, 입방, 치방, 치수런 등의 이런 명칭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강보건의 역사를 연도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1839년에는 영국에 구강진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한참 한 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그때는 미국의 구강진료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893년도에는 미국의 구강진료도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구강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의학이 이제 구강 관련 치약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도에는 경무총관부에 위생과가 설치가 됐고요. 1913년도에는 조선 치의사 규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1922년도에는 경성치과의학교가 설치가 되었고 29년도에는 경성치과의학교가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문학교로 승격된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치과의학이 주는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을 우리가 전통 구강보건기 이어서 구강보건여명기로 보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태동기에는요, 설립된 이제 치과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강보건 태동기를 연도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요, 1945년도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서울대학교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1946년도에 보건후생국을 보건후생부로 승격시켜서 치의무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런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넓혀졌다라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후에 6.2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의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되면서 일본식 대신 미국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56년 7년도에 돼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구강보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구강보건학의 체계가 확립되게 됩니다. 구강보건 발생기는요, 196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70년대는 우리가 성장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강보건학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구강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불소도포 같은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죠. 구강보건 발생기와 성장기에 대해서도 연도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1961년도에 대한구강보건학회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관련이 있죠. 의료보조원법이 1963년도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5년도에는 치과위생사 교육이 최초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67년도에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구강보건 성장기에는요, 1971년도부터 73년도에 구강보건협회 주최로 최초로 국민 구강보건 실태조사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76년도에는 학교 집단 칫솔질 후 불소용의 양치 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 사업이 최초로 실시가 되게 된 것이죠.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불소 사업이 시작된 이유를 좀 얘기하자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는 어른보다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게 좋았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자면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 즉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게 이런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의 양치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81년도에는요, 학생들 학교 대상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런 공중보건 불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진해시에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구강보건법이 제정되고 공포되면서 이제 구강보건에 대한
정책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조금 아쉽게 2009년에는 구강보건팀이 해체가 되면서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폐합이 되게 됩니다. 이 구강생활건강과 안에는 치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한의사 이런 그다음에 목욕탕 세신하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제 치의학이라든지 공중치과 관련된 영역이 좀 관심이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라는 접근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강생활건강과에서 다시 치과적인 부분은 좀 별도로 분리를 하는 정책을 펼치고는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2주차 1차 시와 2차 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들려주는 과제물 퀴즈를 듣고선 정답을 과제물 게시판 2주차 제출하는 곳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물 제출할 때 제출 양식은 별도로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치의학의 학문 중에서 예방치약과 공중보건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예방치약과 공중보건학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쓰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여기서 모두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